우리가 아까는 노르웨이 숲 제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호밀바테 파수꾼. 저는 되게 좀 무식한 얘기긴 한데 이 책을 모르고 이번에 읽으니까 그냥 왜 반고흐의 그림 같은 밭, 호밀밭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밭이 있고 거기에 뭔가를 잡고 있는 파수꾼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농장에 어디 있나 보다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는데 뉴욕이야? 뭐야 이 부잣집 도련님은. 그러니까요. 네. 사립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읽는데 도대체 왜 호밀바테 파수꾼이지? 뭐 이러다가 그 중간에 왜 이렇게 됐는지가 힌트가 나오죠. 맞아요. 네. 177페이지에 보면은 부모와 산책하고 있는 한 꼬마를 만났는데 그 꼬마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걷고 있죠. 그러면서 그 노래가 사람이 호밀밭을 헤치고 가다 사람을 붙잡으면 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요. 근데 밑에 주석이 나요. 사람을 붙잡으면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이다. meet인데 네. meet인데 catch로 잘못 이제 부르고 있고 그걸 들으면서 홀든의 기분은 항상 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주로 많이 우울해 하잖아요. 아유 죽고 싶다. 우울해. 너무 싫어. 이러는데 철부지. 네, 요 꼬맹이를 보고는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들 볼 때마다 홀든의 기분이 업되는 거 보면 네. 본인 스스로가 저렇게 순수했을 때에 대한 그리움?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본인이 되게 아이 같고 네.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했던 네. 그런 시절을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저랬지.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알리와 피비와 같이 있었던 장면들을 회상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행복했을 때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게 그래서 그렇군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여동생 피비가 있을 것 같은 공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동생의 친구랑 마주쳐요. 저 피비 어디 있는지 아니라고 했더니 박물관에 있을걸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요. 박물관에는 어렸을 때 같이 많이 다니던 곳이고 그런데 박물관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유물 아니더라도 그 당시 동물이나 사람들을 재현해 놓은 자연사 유리 안에. 박물관 같은데.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저들은 늘 똑같은데 변하는 건 나야. 그러니까 우리만 변하고 있어. 그것도 되게 사춘기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 이 친구 어릴 때를 회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 보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박물관에 가서 갑자기 100만 금을 줘도 갑자기 들어가기 싫어졌어. 그것 라고 때문에. 돌아 나오거든요. 아마도 박물관에 들어가서 보면 어린 시절의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발걸음을 글로 돌렸겠지만 피비를 생각할 수도 있고 마주칠 수도 있고 근데 막상 거기 가면은 변한 건 없는데 우리만 변하고 있어. 아까 말씀하셨던 변화가 두렵다라고 한다면 그걸 더 피부로 또 와닿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서 돌아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260페이지 정도 돼요. 그때 됐고 나는 이 도시를 떠나야겠어. 근데 떠나기 전에 여동생 피비는 꼭 봐야 되겠어. 그래서 집에 이제 몰래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때 피비가 홀든이 제적당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야. 그렇게 막 외치면서 도대체 오빠는 좋아하는 게 뭐야? 아까 그 피비가 멱살 잡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홀든한테 막 뭐라 그래요. 좋아하는 게 도대체 뭐야? 오빠는 다 싫어하잖아. 사실 맞는 얘기지. 맞잖아요. 홀든이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 이렇게 회상하다가 아니야 나도 좋아하는 거 있어. 나는 호밀밭 같은 데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벼랑이나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을 때 붙잡아 주고 싶어. 수호하는. 그래서 파수꾼인가 보다. 네네네. 그게 처음 나와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 라고. 그러니까 이 제목이 뜻하는 바는 홀든은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는데 그 방황하지만 그 마음을 요 제목으로 한 게 아닐까? 지키고 싶은. 네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홀든이 보면은 그럼 피비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홀든이 나 이제 떠날 거야라고 하니까 피비가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짐을 싸서 여행 트렁크 짐을 들고 오빠를 만나러 옵니다. 나도 같이 갈래. 정말 어린아이. 네, 그 있잖아요. 엄마가 어디 간다, 아빠 어디 간다 막 울면서 나 갈래. 나도 갈래. 내가 나 조용히 있을게 따라갈래. 그러는 걸 보고 홀든이 얘를 진정시키다가 결국에는 안 갈게. 근데
저는 거꾸로 그래서 그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은데 호밀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 의해서 이 홀든이 더 지켜짐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결국은. 음. 아이들이 지켜준 거죠. 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순수함을 벗어난 건 또 너무 싫고 그 갈팡질팡하니까 모순점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 모순이 있는 방황들에 대한 것도 실은 의미가 있겠죠. 그쵸. 그걸 저는 후반에 안톨리니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얘기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집약해서.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드는 하품하다가 막 잠들고 별로 이러는데 집중을 안 해요. 보면 네. 아주 문제가 많은 학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밑줄 긋고 했는데 그거 잠시 얘기 드리자면은 네. 인간 행동에 혼란을 느끼고 겁을 먹고 심지어 그걸 역겨한 사람이 내가 처음은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엄청 역겨워하잖아요. 네. 토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죽어버리고 싶어 라고 했다가 죽으면은 또 좀 그렇고 떠나고 싶어. 이런 게 나오는데 너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학문적 교육을 받는 게 물론 이제 떠날 수도 있지만 학교를 마쳐라라는 얘기를 선생님은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긴 했겠죠. 네, 근데 학문적 교육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또 있어. 일정한 기간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네 정신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씩 알게 돼. 그리고 좀 더 뒤에서 너는 내 진짜 크기를 점차 알게 되고 그에 따라 내 정신의 옷을 입힐 거야. 안톨리니 선생님은 되게 그 다정하면서도 괜찮은 어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참 괜찮은 어른이다. 근데 하필이면 홀든이 이제 잠들었을 때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쓰다듬다가 홀든이 기분 이상해가지고 눈을 떴더니 본인을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이러세요? 이러고 이제 도망쳐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약간 좀 이상했던 게 서양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나 네. 그런 뭐 와이프나 아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아니면 터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기 아이도 아닌 애한테 그렇게 애정을 막 이렇게 쏟는 장면을 보고 그렇게 가슴 따뜻한 얘기는 해줄 수도 있고 선생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다가 그렇게 만졌다라는 부분이 나오길래 저는 이분이 아이가 없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없는 아이에 대한 그런 애정을 홀든한테 이렇게 투영을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밤에 자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 물끄러미. 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저 자는데 깨서 보니까 저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고 반려동물이 쳐다봐도 놀래는데 심지어 남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 자는데 와서 머리를 기절할 만해요. 저 솔직히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나는 작가가 너무 웃긴 게 이걸 왜 넣었지? 그냥 좋은 얘기하는 선생님으로 끝나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고 도망가잖아요. 이 설정 왜 넣었지? 근데 아무튼 이게 홀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홀든은 또 자기 부모님한테 그런 애정이 없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확인시켜주는 장치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부모님한테 받아오던 거면 그 엄마나 아빠가 아이가 아프면 가서 이렇게 막 쓰다듬고 애가 좋아졌는지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저 괜찮아요. 뭐 아니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라도 있을 텐데 얘는 그걸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도망간 거 보고 얘는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켜주고 싶다라는 어른의 입장이 또 받는 입장에선 또 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은 계속 혼란 속에 있는 거고 모순 속에 있는 거고 항상 이제 직선형으로 모든 것이 다 선하고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또 아무튼 또 비트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이 어른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돌봄을 받고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난 아이가 아니에요. 난 어른인데? 그런 느낌? 그렇죠. 끝까지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아요.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책 내용이 이제 거의 이제 후반부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 숲의 결론도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소설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와타나베가 미도리한테 전화해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고 미도리는 가만히 듣다가 지금 너 어디야? 라고 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와타나베가 나 여기야라고 안 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수화기를 든 채 고개를 들고 공중전화 부스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그러나 거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혼란 속이고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마지막 문장은 이래요. 나는 어느 곳도 아닌 장소의 한가운데에서 애타게 미도리를 불렀다. 이 노르웨이 숲 읽고 나서 이후에 그 스푸트니크의 연인이라는 책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읽었는데 거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애타게 불러요. 네. 어, 그래서 너는 어디 있지? 공중전화 그것도 네, 전화예요. 네, 거기도 전화가 나오고. 약간 하루키 작가 스타일이네요. 패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애 소설을 주로 쓰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처음에.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두 개 읽고 나서. 저는 여기서 애타게라는 단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네. 미도리는 굉장히 팔딱팔딱 뛰는 생명력이 가득한 캐릭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상실을 딛고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그래서 그 지향하는 바를 향해서 애타게 불렀던 그런 장면이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미도리를 불렀다보다 애타게 불렀다라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나 생명력이 깃든 문장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근데 그중에 사실 저는 제일 좋았던 게 389페이지에 요 민음사 버전에 봤었을 때 네. 나도 매일 아침 나의 태엽을 감아 침대에서 나와 이를 닦고 수염을 깎고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너무 힘들면 정말 너무 힘들면 혹은 정말 허무해지면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신 그쵸. 분들도 있고 물론 그럼 이제 병원을 가야죠.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라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나를 애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건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나의 부모님, 나의 뭐 그쵸. 배우자, 나의 아이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한다면은 죽기보다는 겸허하게 혹은 더 힘들게 살아내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꺼지지 않는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생명력이죠.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책 첫 페이지가 다시 생각이 나서 다시 봤어요. 요새 약간 저의 패턴이 다 읽고 나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 그 나오코를 생각할 때 나오코가 살아있을 때의 회상이잖아요. 그때 나를 기억해줘. 내가 이곳에 있었다는 거를. 근데 그걸 회상했던 와타나베가 갑자기 슬퍼졌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나오코는 나를 사랑하지조차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여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왜 나오코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할까? 왜냐면 중간에 보면은 막 오르가즘도 느끼는 장면이 딱 한 번 맞아요. 나오고 사랑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장면에서 아까 그 루틴을 만들고 살아가는 삶을 이어나가는 나오코는 와타나베한테 나를 기억해줘라고 했던 건 이미 그때 나는 죽을 수 있고 이 그걸 세상에 각오하고 사라질 있었겠죠. 거니까 나의 존재를 너라도 기억을 해줘라고 한 거잖아요. 이미 죽을 생각을 한 거잖아요. 와타나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까지는 사랑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와타나베가 생각하는 사랑의 범접 안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니까. 네, 그래서 다시 되게 슬퍼졌어요. 처음을 읽고 나서. 그러고 보니 저희 지난번에 했던 까미 시지프 신화가 생각이 좀 났어요. 네. 그러니까 홀든이나 와타나베나 결국엔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겐 내일 당장 또 엄청 힘들게 밀어 올려야 될 돌이 있고 또 그게 또 지루하고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겸허하게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그런 게 생각이 좀 났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책 과소비 채널 보면서 이런 거 봐야지 또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는 거죠. 이때 발간됐던 시기가 보면은 일본이 엄청 강대국이었을 때였어요. 그쵸. 네. 세계 2차 대전 패전국이랑 오명을 다 이제 벗어던지고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됐는데
우리 지금 애플처럼 소니, 네, 워크맨으로 유명한 소니. 예, 뭐 한 집에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그쵸, 그쵸. 예, 뭐 그런 게 나오던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많이 개인적으로도 엄청 변하는 사춘기 시절부터 20대에 사회적으로도 엄청 빠르게 변하니까, 혼란스러운 시기였군요. 예, 그래서 그 혼란이라는 게 더 소설의 소재가 되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와닿았고, 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 이게 또 그때의 방황이라던가 이런 게 극대화됐지만 우리한테는 늘 방황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이 계속 읽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안에서도 보면은 그런 방황, 이런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령 338페이지에 미도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가 진짜 세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사람들도 풍경도 왠지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보여. 그 우리 봤던 까미 이방인의 그쵸. 부조리. 그 여기서도 간극. 좀, 네. 네, 그 간극을 느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장면도 별거 아닌 장면이었는데 기억이 남았던 게 376페이지에 와타나베가 입원한 미도리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막 같이 오이에 김 싸서 먹기도 하고. 그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맛있게 한번, 먹었다고 막 네, 이랬어.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음. 그러면서 이제 연극사 수업 우리 같이 들어요 아버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연극사가 에우리피데스 네. 적어왔습니다. 이름 외우는 이름 거 너무 못해요. 소중해요. 네. 그 연극에 보면은 음.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 원하는 게 있으니까 뭐 누가 나쁘고 뭐 악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엄청 혼란이에요. 다들 달라서. 근데 그때 이제 신이라는 존재가 짜잔 나타나서 이제 교통정리를 하는 거죠.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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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거 보면서 우리도 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그렇죠. 이직하는 게 맞을까요? 라던가. 지금 하는 거 계속해도 될까요? 네. 아, 사업하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근데 이거 우리가 점집 가거나 사주팔자 볼 때 하는 타로 카드 볼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황하는 존재고 이런 것에 의지를 하게 되는 모순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도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신이 없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계속 없죠.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기 또 557페이지 레이코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와타나베에게 그러니 괴롭겠지만 더 강해져. 더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거야. 나는 내게 이 말을 해주려고 그곳을 나와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 먼 여정을 관 같은 기차를 타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 레이코가 약간 호밀밥 파스쿠네에서 나온 안톨리니 선생님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네요. 그 둘이 겹치네요. 네, 그러니까 네. 또 이렇게 연결점이 네. 하나 생기네. 좀 약간 부러운 부분이기는 했어요. 네, 이런 괜찮은 선생이, 어른들. 네, 이런 어른이 내 주변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브랜드 또 생각이 나는 게 홀든이 되게 특이한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OCN에서 봤던 영화 중에 마이 셀린저 이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셀린저. 네, 맞습니다. 마이 셀린저 이어. 이게 그 셀린저 책을 출판을 하던 출판사에서 인턴을 하시던 분의 실화 이야기더라고요. 네, 조에나라는 인턴 분이 그 출판사 안에서 이렇게 인턴으로 들어가서 잡무를 해요. 셀린저한테 오는 이런 그 팬매터를 본인이 이제 타입라이터 같은 걸로 본인이 타자기로다가 답변을 해주는 업무를 맡게 되거든요. 그 업무를 그냥 하면 되는데 이분도 약간 작가적 상상력이 강하신 분이라 내가 셀린저라면 이렇게 답장을 했을 거야 라고 본인의 이런 거를 주입을 해서 답장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보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 사기 아닙니까? 그쵸, 일종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셀린저인 거예요. 척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심지어 이 여자분은 셀린저 이 출판사에 그 취직을 하기 전에 셀린저가 누군지도 몰랐고 호밀밭의 파수꾼도 읽지 않고 그냥 진짜 여기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분이 본인도 작가를 꿈꾸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답장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답장을 그 주고받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왜 답장이 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출판사를 찾아와요. 아. 예. 그러면서 인제 그동안 이렇게 답장을 했던 거가 발각이 되고 결국은 왜 하란 대로 하네. 그쵸. 그냥 정해진 스크립트대로 써서 내면 되는데 네. 그거를 본인이 막 미주알 고주알 이제 어. 작가적 상상력을 덧붙여 가지고 네. 보내다 보니까 그 또한 인기가 많아져 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네. 추후에 인제 셀린저 작가분께서 단편집을 출간을 하러 오셨는데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벌이었어요. 아 너 나가. 네. 어. 그 자리에 참석조차 못하고 나빠. 예. 그거에 격분해서 결국은 이제 그만두고 네. 추후에 이분이 인제 그동안 그 일일이 답장했던 거를 바탕으로 소설을 써서 결국은 출간을 해요. 아 또 좋은 경험이었네요. 예. 그죠, 예. 그죠, 그죠. 예. 이렇게 또 재능이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쵸. 글 쓰는 재능과 뭐 그런 음음음. 게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면 그 솔직히 잡무잖아요 이게. 허드렛 일. 맞아요. 그런 거 며칠 못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막 그렇게 자기가 마치 작가인 양 쓰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영화화된 마이 셀린저 이어 같은 경우는 이분의 자전적 메모아가 들어간 두 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재밌네요. 되게 신기했어요. 네. 셀린저 그렇게 막 팬레터가 많이 들어오는 베스트셀러인지도 어마어마했다고 몰랐고 네,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이런 얘기 어디서 듣겠어요. 그죠. 그쵸. 예. 책 과소비 이런 채널이니까 그럼요. 듣지. 네. 홀든이 왜 특이한가 했더니 아까 와타나베는 하루키가 아닐까 했던 것처럼 홀든은 셀린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렇게 작가에 대해서 독자들이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셀린저도 굉장히 어린 시절 방황을 했을 거고 충분히 그랬을 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 음.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두 책에서는 사랑이 나와요. 청춘들의 방황하는 책이다라고 하지만 그 청춘들이 그 방황 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혹은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과정에는 미도리라는 친구가 있고 네. 그리고 피비라는 여동생이 나오고 결국 그들과의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애착, 생명력 요런 것들이 모여서 이 주인공들을 또 바른 길 바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살아내야 될 길로 더 나은 길. 그쵸. 그런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이 두 책은 사랑에 대한 책이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변을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내고 그럼요. 저희 네. 태엽을 열심히 감으면서 아, 그렇죠. 오늘의 태엽을 우린 열심히 감아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좋아요. 오늘의 독서 팁은 뭐 별건 아니에요. 저희가 책을 2권 읽어보니까 이게 막 따로따로 읽었으면 좀 휘발됐을 것 같아요. 그냥 와타나베라는 친구가 여자친구가 많았네? 인기가 많았네? 방황은 하긴 했고 상실이 있었는데 아무튼 잘 극복했네? 그냥 그러고 말 거고 홀든 이놈 봐라. 이렇게 특이해. 이렇게 방황해. 그래도 피비 같은 똑 부러진 여동생이 있어서 다행이네. 뭐 이러고 말았을 텐데 이 두 개를 같이 보니까 그 안에 이 청춘들을 좀 더 강한 어른이 되렴이라고 끌어주는 선생님이나 레이코 같은 존재도 발견하게 되고 또 홀든이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이나 순수함을 꿈꾸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돼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방황 자체가 저한테 와닿는 부분도 있고 그냥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인간은 방황을 하고 모순적인 존재지만 또 나름의 지향하는 바를 찾아가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는 게 서로 같은 듯 다른 듯한 책을 같이 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 감상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인생은 여정이니까요.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흔히들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개의 소설이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책을 읽다 보면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가 섞일 수 있거든요. 아, 헷갈리죠. 네. 근데 다행히 이 책은 하나는 일본 분이 주인공이고 하나는 미국 분이 주인공이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맞아요. 그 도쿄고 뉴욕이니까 좀 덜 헷갈렸던 것 그죠, 같아요. 그죠, 그죠. 아니면은 오이에 김 싸먹은 게 홀든인지 누군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아. 김하면 이제 뉴욕보다는 도쿄였던 거기 때문에 그쵸, 아 그쵸. 와타나베였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수지님의 독서 팁은 뭘까요? 아, 제 독서 팁이요? 네. 책가 소비를 열심히 보는 겁니다. 대박. 네. 이 말 되게 길게 막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수지님의 그 한마디에 제가 졌습니다. 네. 책과 소비를 구독하고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쵸. 네. 아, 실은 다른 거 뭐가 없을까라고 해서 봤는데 실은 EBS 다큐 독자 생존이 끝나서 제가 더 이상 들을 팁이 없어요. 혹시 아, 좋은 다큐 알고 계시면 저에게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같이 봐요. 여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책과 소비 이정은이었습니다. 책가 소비 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책은 뭐 읽어요? 다음 책은